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생규장전 1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위해서 여러분 열정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고요. 또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이 작품은 이서생과 최여인의 사랑을 다룬 전기 소설이에요. 자, 서사 갈래로서 작품이 지니는 특징에 주목해 보자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문학 갈래가 바로 소설이죠. 자,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이 작품은 모두 5편의 소설이 실린 금오 신화라는 단편 소설집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금오신화가 최초의 한문 소설로 분류되거든요. 자, 이 이생규장전이라는 이 작품이 어떻게 해서 신화, 전설, 민담, 설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소설로서의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소설 전반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또 작가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을 먼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내 몸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이 영상 잘 보셨죠? 자, 이제 200쪽부터 교과서 본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 여러분 지어진 시기가 언제죠? 네, 조선 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보기에 앞서서 교과서를 앞으로 2페이지 넘겨주시면 198쪽 고전문학 갈래글 한눈에 보기. 자, 조선 전기의 한문 소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중국의 소설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한문 소설이 발생했는데요. 자, 당시 한문 소설에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한문 문장 특유의 한문 문어체가 많이 보입니다. 자, 문어체는 구어체의 반대되는 말이죠. 입말이 아니라 글말, 글에서 쓰이는 말투를 문어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한시, 즉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공들이 보통 뭐 인물도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재주도 뭐 출중하고 제자, 가인, 형의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 가인,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쓰여진 내용 중에서 우리 4번째 줄을 보시면 이 시기의 소설은 초현실적이며 신비로운 세계를 다룬 정기적인 내용이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정기적이라는 단어 뜻 중요합니다. 자, 정기적이라는 말은 기이할 기자가 들어갔죠. 전하다 전자, 즉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비현실적이다라는 말과 의미가 통해요. 여기 보면 초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정기적이다 다 비슷한 의미 맥락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조선 전기 한문 소설의 주요 작품으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보이시죠, 여러분? 자,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세상을 등지고 금오산에 들어가서 남긴 5편의 소설이 있어요. 자, 그 소설들을 모아서 묶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자,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는 어떤 작품들 담겨 있냐면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생규장전 있고요. 그 다음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하고 이승의 사람이 아닌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만복사 저폭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남연부주지. 자, 남연부주지에서 이 염자가 염라대왕이에요. 염라대왕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런 이야기 있고요. 또
용궁부연록. 자, 용궁은 잘 아시죠, 그죠? 용왕을 만나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소설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취유 부벽정기. 이제 취해서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승의 사람이 아닌 어떤 선녀와도 같은 그런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자, 이 5가지 이야기 모두 보시면 뭐 귀신과 사랑에 빠지고 용왕을 만나고 염라대왕을 만나고 우리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즉 전기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5편의 각각의 어떤 간단한 줄거리 그리고 또 이 외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학습지에 2번째 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학습지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00쪽으로 와주세요. 자, 제목 이생규장전. 자, 이생은 우리의 주인공이죠, 그죠? 이생이 규라는 한자는 여러분 엿보다라는 한자예요. 그리고 장은 담장이에요, 담장. 무슨 뜻이 되나요? 이생이 담장안을 엿본 이야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생이 담장안에 여인을 엿보고 있죠, 그죠? 자, 여기 간단히 인물 정보가 나오네요. 이서생, 최여인. 자, 읽어보시면 두 인물 다 어때요? 앞서 말했듯이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 즉 제자 가인형의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방금 전에 했죠, 그죠? 제목의 의미죠. 제목의 의미이기도 하고 담 너머를 엿보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시작되죠. 자,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됩니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또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받고 그렇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네요. 그죠? 자,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즉,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 자, 하지만 아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가 자, 이서생을 어떻게 하나요? 지방으로 보내네요. 자, 이서생은 지방으로 보내지고 최여인은 상심 끝에 그만 병이 나고 맙니다. 즉,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이별, 첫 번째 시련, 이별이 되겠죠. 자,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두 사람을 혼인시키려고 하지만 자, 이서생의 아버지가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하고 또 그렇지만 또 최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생각을 바꾸고 자, 두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을 하게 되네요.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혼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만남이죠. 자,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신축년에 어떻게요? 중요한 사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되네요. 자, 모두 죽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됐어요. 자, 이건 이제 두 사람이 겪게 되는 두 번째 시련, 두 번째 이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앞부분의 줄거리 내용들이 발단에서부터 위기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본문에 수록된 부분부터가 절정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절정부터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웬 도적의 무리죠? 누굴까요? 도적의 무리, 홍건적의 난을 의미한다는 거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자, 병화는 전쟁으로 인한 화재라고 옆에 단어 뜻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자,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행랑채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그리듯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우리 문학적으로 기법 뭐라고 하죠? 묘사라고 하죠. 자, 행랑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 뭐 지금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죠? 이생이 마음으로 겪고 있을 어떤 외로움과 뭐 고독감에 대해서 이 집안의 분위기에서도 잘 드러나죠. 자,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면서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지난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의 어떤 꿈을 꾼 것만 같구나. 자, 여러분 관련해서 사자성어 있거든요. 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다. 봄날의 꿈이었던 것만 같다. 일장춘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밤중이 거의 되자 다음 페이지.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낭하는 어떤 복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자, 여러분 아까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최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었죠, 그죠? 지금 나타나면 안 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사람으로 환생했죠. 환신이 되어서 지금 재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요. 자, 뭐죠?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비현실적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자, 나타나면 안 될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옆에 날개 문제 볼까요?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심정 어땠을까요? 의심을 안 해. 그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다시 지금 재회했다는 것에 대한 재회의 기쁨이 더 컸겠죠. 그죠? 부인은 어디로 피라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서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다. 시서, 시와 글씨.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보니까 뭐 양가의 딸이고 어릴 때부터 뭐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자, 고전 소설의 인물들 주로 제자 가인형의 인물이죠. 자, 그러나 난궁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제목의 의미, 사랑의 시작.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혼인을 했었죠. 뭐 휘장 속에 거듭 만났을 때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사세, 일사자, 형세할 때 일의 형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서, 여러분 횡액은 뜻하지 않은 어떤 재앙, 불행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횡액 뭘까요? 두 사람에게 닥친 어떤 시련이 있었죠. 바로 홍건적의 난을 의미하는 거죠.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서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여인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조, 지조, 절개를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천성, 하늘의 성질, 즉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나의 운명이 그러했지만 인정으로는 사람의 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궁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짝 잃은 새. 여러분 짝 잃은 새의 의미는 최여인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이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세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 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즐거운 일이 다 하고 나면 이제 슬픈 일이 다가온다. 뭐 그런 사자성어도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흥진비래. 흥이 닿으면 달 진짜, 슬픈 일이 올래자 다가온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어떤 계절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일의 형세, 사세가 좀 좋아졌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요. 자,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다는 거. 이 소설이 전기적인 요소를 가진, 즉 전기 소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귀신과의 사랑, 영혼과 만나는 이야기, 명혼 소설 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갈래에 속하게 되는 어떤 조건이 되죠. 그죠?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난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자, 3세 단어 뜻 보세요. 전세, 현세, 내세. 전세는 이전의 생, 전생을 얘기하는 것이겠고, 현세는 지금 살고 있는 생, 내세는 죽고 나서 다시 환생한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삶이 여러 번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 어떤 종교 생각나죠? 자, 불교. 그죠? 불교적인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난궁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 난궁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궁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여러분 허락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자,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가산은 이제 집안의 재산이에요. 자, 여인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난이 일어났는데 이런 재산도 조금도 잃지 않았대요.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자, 제대로 장사를 치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정말로 이런 재물이 있었네요.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모든 예절을 다 바쳤다. 즉 부모의 유고를 이제 제대로 장사를 치러 주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자, 여러분, 최여인도 그렇고 이서생도 그렇고 둘 다 제자 가인형의 인물이잖아요.
이 서생은 어디에서 공부했다고 했죠? 그죠? 국학에서 수학했다고 했죠. 자, 그렇게 제자가 인형의 인물들은 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해요? 벼슬을 구하지 않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귀 공명을 추구할 텐데 지금 이 서생은 어떠한가요? 부귀 공명보다는 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상태인지. 자,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노복은 이제 노비들. 이 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기륭사, 길한 일과 뭐 흉한 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하고 흉한 거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기륭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그럼 문 닫고 나가지 않는 거 사자성어 있어요. 두문 불출했다.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절정 부분의 내용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서생과 최여인의 환신이 재회함.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절정 부분까지 교과서 본문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 시에서 마지막 결말 부분 그리고 학습활동, 학습지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